네,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코로나 백서, 경북 코로나 백서 프로젝트 PM으로 수행 중이시며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대구 경북연구원 스마트 공간 연구실 선임 연구위원이신 석태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2020년 참 힘든 해였는데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경북일보에서 수반하는 마지막 2020 포럼에 발제자로서 나서게 되어서 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제가 받은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이 나아갈 방향인데 주제 토론에서는 좀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감염병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했기 때문에 경북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큰 틀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19의 공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세계 석학들의 그 질문까지 포함해서 좀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우리가 코로나19가 앞으로 열어갈 어떤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 미래에 그러면 경북은 어떤 일을 깊이 고민해야 돼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금년 1월 달이죠.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종 감염병이 이제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이 이제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작년 12월 31일 날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국 내에서 우한이죠, 새로운 감염병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WHO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전 세계에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은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짙은 어둠이 광장과 거리를 뒤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내려면 인류애적 행정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거리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아직도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코로나19는 대충 5가지의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증상이죠. 또 이제 빠른 전파력. 사실은 무증상 전파라는 것이 사실은 3차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인 생물과 반생물의 경계 지점, 또 완치 후에 재양성화가 될 수 있다는 내용, 일부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고, 또 이제 변종 발생. 사실 어제 세계 주가에서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서 이 백신 3종에 대한 그 주가가 한 11% 정도 폭락했죠. 이유는 뭔가면은 코로나19에 변종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사망에서 가장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영국에서
이제 백신이 가장 먼저 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심상치 않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백신의 무용론이 제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결국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게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 변종이라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 병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서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내용인데,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정체를 아는 것과 동시에 해결책도 우리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든든한 협력이 결국은 답을 찾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초기에 선진국의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3, 4월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이태리와 스페인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고, 또 이제 인근 프랑스까지 넘어가고 영국, 독일 이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또 인도네시아, 인도로 가서 또 마지막에는 아프리카까지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을 통해서 한 가지 보았던 것은, 우리는 이상적으로 선진국의 의료체계를 보았습니다만은 대단히 쉽게 선진국의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목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이제 1차 확산 때에는 그렇게 심한, 초기에는 대단히 힘들었지만은 빨리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2차를 맞고 또 3차에 접었습니다만은 이 3차로서는 지금 적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는 830명 정도였는데 오늘은 이제 1000명 단위로 다시 늘어났죠. 그것은 이제 기존에 10월 초만 하더라도 이 검사 수가 10,000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만 명, 5만 명, 지난 월요일부터는 하루에 10만 명 단위로 해서 검사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 결국은 검사자 수 대비해서 확진자 수로 치면은 점점 확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확진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의 기대치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짧은 시기에 셧다운 됐죠. 이것은 이제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그 IMF의 성장 전망치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4%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또 내년에는 사실은 코로나19가 극복된다는 전제하에서 IMF의 전망치입니다만은 지금같이 3차 파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망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떨어진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해를 통해서 본 또 한 가지의 그 사실은 재해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임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대책과 긴급일자리, 노인 사각지대에 대한 이 공공의 어떤 그 책임, 이것들이 이번 재해를 통해서는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임이다만은 그 토크빌은 그 미국 민주주의에서 이 잘못을 교정할 능력 있는 사회가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말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한번 회자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코로나19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바꾸어 갈지도 모르는 각 분야의 내용들을 제가 한 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이고요, 모임과 종교활동, 이제 연말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자제하는 형태까지 되었고요. 학교, 여행, 관광, 실물경제, 스포츠 문화행사, 또 공장과 상점, 음식점, 영화관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이 상업 시설들과 공공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목도하면서 세계적인 직성들은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류가 바람직한 삶을 준비하도록 오히려 시간과 방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19 하나의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과학과 이성 만능주의가 맞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폐해라면은, 또 그것이 코로나19를 불러온 원인이라면은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지성들의 질문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힘들지만은 국제 연합 연맹이라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지구촌이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큰 틀 자체가 믿지 못하게 되었을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논자들은 다시 이제 국제연합 체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비즈니스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면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계속되는 거리두기 이것이 야기하는 심리적인 필요현상 같은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올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노멀과 다른 뉴노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노멀이기도 하고 뉴노멀이기도 하고 또 넥스트 노멀 또 세미 노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멀에 새로운 접두사를 붙여서 노멀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아주 급속한 변화의 시대인데 이런 변화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경북에 미치는 영향과 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질문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신재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뉴노멀이라는 말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한 10년 내지 20년 이후의 미래에 가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팩터들이 현재로 소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는 미래를 현재로 대단히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현재 역사가 되도록 앞당겼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자체가 바로 인포데믹이고 위험사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공포사회라는 것인데 사실은 대구가 2월 18일 날 첫 31번 확진자가 발생되고 나서 그리고 이틀 만에 2월 29일 날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그 시점에서 대구 시민들은 완벽하게 공포에 물들었죠. 그래서 시민의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동을 멈추고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연구원에 소개한 걸 보면은 대중교통이 거의 올스톱된 상태였죠. 이건 뭔가 하면은 시민의식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공포가 준 그 두려움이었다는 이야기죠. 그거 바로 공포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코로나19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노력은 훨씬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비대면 원격화라는 것인데, 비대면에 대해서는 저 연구원에서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토론을 해보니까 그 박 선생 그 비대면이 어떤 내용일 수 있나요? 딱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없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3분의 1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비대면과 관련해서 자유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이야기죠.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뭔가 하면은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될 자유를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선배나 후배 아니면은 이 조직이 부과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대면이라는 이 단어가 준 그 상상의 어떤 이 컨셉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말이 비대면인데, 과연 그것이 자유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서 우리가 다른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비대면을 우리가 하나의 형상, 다른 용어로서 자유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면은 비대면 원격화 또 관련되는 각 이 사회 생활 공간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될 것인가 하는 측면, 이런 것도 저희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대단히 이제 빡빡하게 좀 적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대면이라는 것이, 또 원격화라는 것이 직원의 채용 방식, 근무 평가 방식, 또 근무 방식에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대면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만 중요하게 할 것이다. 성과만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 계층이 필요 없을 것이다. 계층이 필요 없는 사회에서는 이 조직 문화가 수직적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성과만 요구하는 그 조직이라면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인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비대면의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는 것인데, 장점은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할 것이고 단점은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단점을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 굴절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비대면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초기에 우리가 대단히 많이 논의됐던 내용들인데, 이 글로벌 공급망,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1990년대에 시작이 되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고 2010년, 2020년 들어오면서 이거는 완벽하게 이 뿌리 내린 시스템입니다. 국제적인 분업화를 다른 말로 이제 글로벌 공급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공급화에 가장 취약했던 국가의 모습들이 바로 선진국이 있는 거죠. 미국과 유럽과 또 가까이 있는 일본이 초기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100군데가 넘었어요. 일본, 미국, 유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편성돼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은 전부 다 후진국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개도국으로. 아직 한국은 중진국 사회라서 그래도 마스크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100개는 있었으니까 우리가 마스크 난을 짧게 겪었습니다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대구 시내에서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2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어요. 이게 가능한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국내 공급망, 더 강한 국내 공급망, 그것도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도 눈을 돌리고, 그게 트럼프도 일본의 전임 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조업 영웅이라는 것이 다시 효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주요국이 자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떨어져 나간 이 부분들을 다시 재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는
미래의 기술을 현재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완벽하게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빠르면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비대면과 원격화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우리 사회에 대중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 경북사회에 준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이, 또 대구 경북이 조금 더 늦게 제조업 기반이 강해서, 또 비대면 하면 언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2차를 좀 더 튼튼히 하면서 3차, 2차 플러스 3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없다. 좀 더 빨리 우리가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깝게는 이제 중국의 인력까지 하이테크 기술이 가장 대중화되면서 발휘되는 곳이 바로 중국의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의 사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드론이죠. 세계 드론 생산의 85%를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한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팩트라고 치고 모든 외부로 공급되는 정보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드론이었다는 얘기죠. 한 10,000대 이상의 드론이 집안에 갇혀 있는 우한 시민들한테 음식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드론으로 공부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도 대형 드론이 한 200kg 이상의 물건을 실은 대형 드론이 아파트 단지에 음식을 택배를 했는 거죠. 사람마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택배의 드론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 미국의 일부 선진 기업에서만 조금 후에 우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더 빨리 특정한 지역에서는 현실화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포스트 자본주의입니다. 사실은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심심찮게 학자 그룹에서 이렇게 제기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자본주의 이유라고 말하면은 애개개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현실화는 무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걸 거대 담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또 거대 담론론의 일부분은 바로 뭔가 하면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서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은 이제 거대 담론이 아니고 현실적인 담론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대 담론으로서 우리가 학자 그룹에서 일부분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이 거론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소득을 정부가 직접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왜냐하면 일자리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첨단의 기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정착되면 될수록 한 사람의 로봇이 더 많은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아니면은 그 로봇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코로나19 초기에 공공연히 전 세계적으로 떠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이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은 경상북도는,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특정한 시점, 특정한 공간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담대하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의 방향을 전망한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감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하면은 코로나19는 팬데믹이었고, 그 팬데믹이 준
그 충격은 너무나 컸다는 얘기죠.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다른 현상, 다른 자료,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이 변화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현상과 다른 자료와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665년에 런던의 역병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400년대에 패스트가 왔죠. 패스트 이후에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근대라는 새로운 기점의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봉건이 무너지고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에 오고, 이 근대라는 사회에 오면서 결국은 그전에는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가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 바로 패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1665년에 이 런던 역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네로처럼 런던을 불태웠어요. 런던을 불태우고, 그래서 국제도시 런던을 만든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큰 하나의 사건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경북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이 충격을 받았다면은 이제 과거의 현상, 과거의 자료, 과거의 관점에서 그대로 보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다른 현상, 다른 자료,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지역사회가 나아갈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같은 생각으로 새로운 개념, 또 전통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 사회로 기환시킬 필요도 있고요. 또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개입될 때 우리 지역사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역화하는 문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번째는 제가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중시했었는데, 앞으로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인구와 사람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저는 인구보다는 사람을 좀 더 접목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는 진자에서 인구가 아니라 사람을 접목하는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라는 말을 씁니다만 사람 문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 문제라는 말을 쓸 때는 대단히 경제학적 문제이고 양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 문제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요, 사람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른 문제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유럽 사회에서 봉건 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엔클로저, 결국 양이 사람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러다이트 기계가 사람을 쫓아냈지만은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가 맞아야 될 새로운 사회라는 뭔가 하면은 이 로봇이 사람을 앵크로스 할 거란 말이에요. 앵크로스 할 거라고. 그때 아직도 우리는 인구라는 말을 할 것인가, 인구 문제라고 할 것인가. 저는 미래에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인구와 정의 함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산성을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오히려 그것은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은 인구 대신에 사람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과소화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 양적인 지표인 이 인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넣어서 좀 더 질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구에서 이 사람으로의 이 정책 혹은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좀 앞으로는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사실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윤 교수님이 이제 이분 전공자이시니까 나중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 얘기할 때는 거시 공간만 주목하지 않았었는가? 오히려 미래 사회에는 거시 공간도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의 이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거시 공간에 대한 투자 비용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 내용이 복지로 계속 넘어가죠. 복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사회도 한 2010년도부터 해서 공간 정책에 있어서 거시 공간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미시 공간 정책, 도심에 대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 도심에 대한 정책에서 훨씬 더 좁게 개인 가구, 개인의 생활 공간까지도 우리가 주목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그 런던의 그 역병이 결국은 에서 런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도시를 탈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은 뉴턴이 대학 1학년 때인데 런던 역병이 들면서 결국은 도시를 탈출했어요. 자기 시골에 갔어요. 그 2년 있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만류내기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빠른 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에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염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데, 여러 가지 생활 여건상 그렇지 못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밀도 도시가 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그 원천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도시 탈출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면은, 최근에 이제 전원, 산, 골프 붐이 일어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간의 기능도 빈 공간이 생길 때 도시에 이 빈 공간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 개별 공간이 원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공간에 대한 생각, 정책을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분명히 새롭게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산업입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면과 비대면을 대단히 이제 율배반적으로 딱 그 180도로 좌우로 나눠놨죠. 하지만 비대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면의 반대가 아니에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족보가 없는 이야기죠. 대면은 사람이 바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지만, 비대면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게 대단히 이 데피니션을 오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온택. 그래서 온택과 대치되는 언택은 대단히 이제 이 만족스럽지 못한 조일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대면 사회와 온택 사회, 온라인을 통한 만남,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맞는 말이라고 보죠. 그래서 만남이 직접적인 만남에서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만남으로 바뀐다면은 어떠한 사회관계, 어떠한 산업,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경험한 것이 이제 수업과 근무, 여행, 공연, 의료 등이죠. 의료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의사들한테 우리 용어를 쓰는 것이 원격 진료를 대구가 제일 먼저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이 검토해서 원격 진료 아니다고. 의료법 30조입니까? 정확히 정확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원격 진료는 아직 법조화되어 있는 안 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원격 진료는 아니고 의사들이 화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다. 화상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원격 진료라는 말을 다 빼고 전화, 화상, 면담으로 바꿨어요. 이게 하나의 용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하면은 의사들의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다음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용어를 바꾸는 것도 대단히 힘든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온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 온택의 산업화되기 이전에 이 철학적인 또 사회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 전동 산업의 대제적 또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도 동시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그 환경 파괴, 환경 문제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는 바로 환경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 습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결국은 생태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거리와 광장에 동물들이 나타났죠. 동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동물들이 거리를 떠다니고 해변을 점령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과 뉴욕의 하늘의 위성 사진을 보면은 대단히 맑아진 대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환경 문제하고 대단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공생, 공존,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회복력, 리질리언스라는 말, 또 이 말들이 결국은 이 공동체라는 말하고 연결되고 또 사람의 안전과 삶의 가치를 주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도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생태계의 일원임을 잊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생태 친화적인 경제, 사회, 문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우리가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